재무상태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일정 시점이에요. 특정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줘요. 기간이니까 표시를 어떻게 해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항상 일정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뭐뭐뭐 들어가요. 자산, 부채, 자본. 맞나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머리로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요. 책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머릿속에서. 네. 자, 자산은 크게 몇 가지요? 두 가지. 뭐랑 뭐가 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 맞나요? 네. 유동자산에 뭐뭐 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뭐뭐 있어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죠? 투자자들이 제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가 투자자들한테 보고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판단에 맞게끔 최소한 자 유동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많이 있어야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재고자산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팔아야 돈이 되니까 이거는 언제 현금화될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지 돼요. 맞죠? 잘 나가는 회사면 재고자산이 빨리 소진이 될 거고 잘 못 나가는 회사면 재고자산이 소진이 조금 더디겠죠? 그럼 그만큼 빨리 현금화가 조금 더디게 된다. 이런 걸 판단을 조금 해주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당좌자산은 뭐 언제든지 현금화되는 거고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쵸? 그 다음에 투자자산의 목적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투자자산 중에 위험부담이 큰 것들은 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랬죠. 네, 당좌자산이 될 수 없고 투자자산. 유형자산은 뭐가 목적이에요?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무형자산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부채는? 부채는 몇 가지요? 두 가지. 뭐랑 뭐가 있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맞죠?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비유동부채의 종류를 조금 외우셨나요? 비유동부채에 뭐뭐뭐 있어요? 사장퇴가 있어요. 사장퇴. 뭐예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회사가 어느 날 언젠가 갚아야 할 돈들이죠. 이해되시죠? 회계 때 다 배웠죠?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만 나셔도 정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하나요? 네,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본은 5가지로 분류를 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 뭐가 있죠? 자본금. 두 번째는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있죠. 맞나요? 네.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하면 그냥 오늘 집에 가서 50번씩 써와 이러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외워와요. 그런데 요즘은 잘 숙제도 안 내주지만 근데 일단은 이렇게 얘네들의 종류를 다 외우셔야지 되는 게 정답입니다. 다 외우셔야지 되고 왜 얘네들을 구분해 놨는지를 잘 알면 굳이 외우시려고 덤비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위탁받아서 그걸로 회사 경영을 하고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부를 다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서 나눠줘야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출자 받은 돈이 얼마냐? 이게 자본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이렇게 처리해요. 이런 자본금에는 주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책에는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은 다 보통주예요. 우선주는 특정 기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본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본단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선주는 나중에 상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투자한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폭탄을 남한테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주식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남한테 판매를 하면 나는 그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고 회사한테 이거 나 투자한 거 다시 돌려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주 중에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주 중에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일이 3년이 예를 들어서 기일이다.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 보통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돌려주든지 이런 조건들을 세워놓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주로 바꿔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기능이 있는 것들을 우선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주식수 곱하기 뭐라고요? 액면금액으로 표시를 해요. 아시겠죠? 네, 액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본잉여금의 종류에 몇 가지 있나요? 자본잉여금에 세 가지. 뭐예요? 네? 엄청 중요해요. 자본잉여금의 세 가지. 뭐예요? 주감자. 맞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고. 왜냐면 분류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다음 중 종류가 하나 다른 것은 뭐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본잉여금이라는 뜻이 뭔가요? 자본잉여금이 뭐예요? 아, 네, 걔는 얘예요. 걔는 얘고.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자본잉여금 증가했어. 응. 그럼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자,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회계를 외우시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분명히 외우셨을 거예요. 배울 때.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요. 잉여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남는 돈.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자꾸 그래요. 선생님 저 토요일날 잉여로운데. 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시간 많다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잉여롭다, 잉여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걸 자본잉여금이라 그래요.
이익 잉여금은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거기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익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뭐야?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남는 돈을 이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게 이익 잉여금. 자본 거래에서 남는 돈이 생긴 걸 자본 잉여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둘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은 무조건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팔고 사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돈이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실제 실례로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는데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면서 100명 5천원짜리 주식을 일반인들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108,000원에 팔았어요. 처음 발행할 때.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얼마짜리 주식 나눠줘요? 아하, 5천원짜리를 나눠주겠죠. 그리고 돈을 얼마를 받아요? 108,000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5천원짜리를 108,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니까 주식은 5천원짜리를 주는데 돈은 얼마를 받아요? 108,000원.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에? 103,000원이 남았죠? 5천원짜리 줬으니까. 그쵸? 예, 제가 못 드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럼 103,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5천원짜리 주고 103,000원인데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발행을 했다. 그럼 공이 6개가 더 붙죠? 맞나요? 그럼 얼마예요? 아닐걸요? 자, 숫자 세고 그러지 마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4자리씩 자르시는 거예요. 몇 자리요? 4자리. 그럼 여기 이렇게 4자리 자르겠죠? 그렇죠? 여기 공 3개 있어요. 그렇죠? 됐죠? 4자리씩, 우리나라 숫자는 무조건 4자리씩 자르는 거예요. 네, 다 큰 어른들한테 별걸 다 가르치는데, 그죠? 자, 여기가 10,000원이에요. 만. 그 다음이 그냥 숫자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1030? 뒤에 없다는 생각하시고 1030. 네, 1030억 버는 거예요. 100만 주 발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만큼만 벌을까요? 돈을 나중에? 통장에다 꼭 찍기.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얼마예요? 그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자, 그거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 좋은데? 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조 뭐라고 읽어요? 100일, 100일. 100일이라고 읽기. 숫자 다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01이라고 읽죠? 101억. 얼마예요? 110만. 1010억. 어려워. 어려워요, 이게? 네.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나머지 숫자들이 다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생각하시고 4자리만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우리 숫자 있으면 01 이렇게 있으면 앞에 공 무시하고 101이라고 읽잖아요. 101이라고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1억, 110만, 10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니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주식을 발행하면서 삼성생명은 돈을 챙겼죠. 그쵸? 원래 돈보다 더 많이 챙겼죠. 그래서 자본 거래를 하면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아시겠죠? 네, 개정 과목은 안 써드릴게요. 나중에 또 이제 자본단원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감자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감자가 뭐예요? 감자. 네, 또 그 고구마 친구 아니고요. 자본금을 어떻게 하는 거? 줄여주는 거. 감소시켜주는 거. 그러면 자본금을 늘려주는 걸 증자라 그래요. 증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증자한 거죠. 회사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맞나요? 그럼 감자는 뭐예요? 돈을 내줘야 돼요. 근데 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각시켜야지 돼요. 그래야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쩔 때 하냐? 아까 삼성생명이 5천원짜리를 108,000원에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주가를 봤더니 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했을 때 108,000원이었던 주식이 4,000원까지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엄청나죠? 그러면 이때가 어쩌면 기회인가요? 왜요? 주주들한테 얼마 주고 사요? 지금 4,000원 됐으니까 4,000원 주고 사요. 사서 태워버려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자본금은 4,000원이 줄어드는데 자본금은 5,000원이 줄어들죠? 자본금은 5,000원 줄어드는데 돈은 얼마나 가요? 4,000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줄이면서 또 1,000원이 남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걸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에 단기순 손실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생긴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감자라는 걸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막 긁어 모아요. 그럼 돈을 주고 사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누군가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걸 사요. 사서 태워요. 주가는 올라가요.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감자는 원래 잘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는 않는데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할 때, 그러니까 재무구조를 조금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감자라는 걸 단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자본단원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이제 이 상태 말고 삼성생명이 주식을 108,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회사에 자금이 여유가 좀 있어요. 10만 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서 가지고 있어 볼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11만 원이 됐어요. 그럼 또 내다 팔을 수 있을까요? 팔아요. 그러면 10만 원 주고 샀다가 11만 원에 팔았으니까 만 원이 또 남죠.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지금 세 가지 거래는 모두 다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남는 돈이 생긴 걸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본 잉여금 이렇게 된 거고, 자본 조정은 우리 회사 자본금, 자본 잉여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것들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본 조정은 얘네들의 효과는 위에 있는 이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잉여금이 아니니까 쓸 수가 없죠. 잉여금은 플러스인 거니까. 돈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 조정에 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는 조금 있으면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이 될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또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얘는 반대로 이익 잉여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익 잉여금에 그냥 원래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왜 이걸 따로 갖다 놨을까요? 엊그제 설명해드렸는데 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따로 놨을까요? 어차피 수익 비용이 처리되면 당기순이익으로 다시 이익 잉여금으로 돌아올 건데. 네, 맞았어요. 뭐라고 했죠?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쵸? 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에다가 현재는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라. 미실현 보유손익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처분하고 나면 돈이 남든 모자라든 둘 중에 하나가 생기겠죠. 그때 가서 이익 잉여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단기순 손익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배웠나요? 회계 때? 매도 가능 증권? 차이가 뭐죠?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또 모르나요? 자,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걸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해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매도 가능 증권을 샀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도 결산일 날은 평가를 해야 되죠.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다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평가를 할 때마다 평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해야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마다 미실현 보유 손익을 단기 매매 증권은 인정한다 그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그냥 하게 되면 올라간 것만큼을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이익이라고 하면 돼요. 떨어졌어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손실이라고 하면 돼요. 다시 올라갔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이익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왜냐하면 평가된 걸 계속 수익으로 잡아줬고 떨어졌으면 다 비용으로 잡아줬고 다시 올라갔으면 다시 이익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인정 못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처음에 값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 하죠. 그런데 이 이익이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다시 바꾸면 자본이라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연말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로 넘겨야죠. 2월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평가 이익이 다음 연도로 어떻게 된다? 2월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떨어졌죠. 그쵸? 값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먼저 소멸시켜야 돼요. 이익이 2월 돼서 넘어왔으니까 이익으로 먼저 메꾸는 거예요. 메꿨는데도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손실이 생겨요. 그럼 이 손실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 그럼 얘도 또 다음 연도로 2월 돼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을 먼저 메꿔야죠. 또 있는 걸 먼저 털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다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취득원가가 따라다녀요. 취득원가가 계속 따라다녀요. 얘는 처음에 취득원가 한 번 사고 그 다음 평가하면 잊어버려도 돼요. 평가한 금액이 잔고 금액이니까.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취득원가가 따라다녀요. 나중에 취득원가와 마지막에 처분가 차액만큼만 처분손익이 잡혀요. 이건 나중에 제가 숫자로 칠판 한바닥에다가 다 써드릴게요. 경우의 수를 다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단기순손익 원래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다시 지워져 버리거든요. 다음 연도가 되면 새 출발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라는 게 기록이 됐어요. 그럼 결산일이 지나면 다음 연도 1월 1일은 다시 새로운 매출이 시작이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매년 새 출발이에요. 근데 재무상태표 건 매년 2월 돼요. 남은 게 다음 연도로 계속 2월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처분할 때까지 계속 유보시키는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지 돼요. 재평가 잉여금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하고. 책에 써져 있죠? 책에 아마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 밑에 줄에 재평가 잉여금 써져 있죠? 뭐 그 외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도 있고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계정 과목 이름 하나가 이래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거기까지 계정 과목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그냥 환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지사가 있으면 미국 지사는 어떻게 해요? 달러로 장부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생겼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걔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금융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래의 날짜로 미리 거래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금융 상품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후에 값이 떨어질 겁니다에 돈을 거는 거, 혹은 3개월 후에 값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거는 거. 그럼 잃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 금융 상품들을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평가만 해보고 결과는 그때가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처리하는 게 이제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이익 잉여금에 들어갈 건데 아직 처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본 조정은 아까 자본금이랑 자본 잉여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건데, 자본 조정의 플러스 항목은 두 개가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하고 신주 청약 증거금하고. 나중에 자본에서 설명드릴게요. 책에 혹시 있나요? 없죠. 네, 마이너스 항목만 나와 있고 플러스 항목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항목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주감자가 여기 다시 나와요. 주감자가. 그러니까 위에는 아까 잉여금이니까 남는 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마이너스 생긴 것들이 여기로 오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 플러스 항목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자본단원에서는 전부 다 풀어서 다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감을 조금 잡고 가시라고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잡으시면 나중에 큰 그림 그리실 때 안 어려우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혹시 이익잉여금 분류하는 거 아시나요? 이익잉여금? 절대 그럴 리가 없나요? 자, 이익잉여금에는 이익 준비금. 예, 그게 법정 적립금이죠. 그쵸?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리고 임의 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결산일 시점에서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거고, 어차피 결산이 끝나면 바로 해가 바뀌죠. 그래서 미처분은 바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 배우실 때 실기 프로그램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 입력하셔야지 돼요. 맞나요? 네. 실기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게 회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왜냐하면 올해 입장에서 봤을 땐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처분이지만 하루만 지나가면 내일이 내년이죠? 네. 전년도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미처분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고 얘는 무조건 뭘 외워야 되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 외워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뭐라고 외워요? 이익준비금 뭐라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때리지? 시험 문제 나와요. 네, 뭐라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라고. 현금 배당, 회사가 현금으로 배당을 하면 10분의 1 이상은 무조건 회사 내에다가 적립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눠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10%는 회사 안에다가 놔두고 나눠줘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타 법정 적립금은 없어졌어요. 신규 적립이 불가해요. 그런데 과거에 적립해놨던 돈이 있는 회사들이 있죠. 걔네들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적립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 있고 기업 합리화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신규 적립 안 해도 되니까 안 해오셔도 상관없겠죠? 시험 문제 나올 일도 없어요. 임의 적립금은 회사가 말 그대로 임의로 적립금을 모으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결정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채를 갚아야 될 게 한 200억 정도 되니까 당기순이익 생긴 것 중에 한 180억은 세이브를 좀 시켜놓읍시다. 그러면 감채적립금이라는 걸 모아놓는 거예요. 감채적립금,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립금을 모아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 안에는 적립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런 항공사들은 결손보전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손보전 적립금.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가 사고가 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모아놔요. 이익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게 결손보전 적립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이익. 얘가 당기순이익인 거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걔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상태표 분류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잠시만 손익계산서까지만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익계산서는 아까 일정 뭐라고 했죠? 일정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시겠죠?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단기분만 기록한다. 뭐만 기록한다고요? 단기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면 내년도 것까지 같이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1년치를 가입을 하니까. 그럼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계산을 해서 올해 것만 보험료로 남아야 합니다. 내년도 것은 올해 장부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산에 성급비용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년도 것까지 미리 지급한 것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구조가 손익계산서에 얘를 괜히 여기다가 써버렸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에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러면 뭐가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거기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맞나요? 네,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러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남는 돈을 당기순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는 게 수익이죠. 버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된 업으로 해서 버는 걸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된 업이 아닌 데서 돈 버는 것들은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비용이죠. 맞나요?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판매비와 관리비. 맞죠?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들어가는 돈, 영업의 비용. 맞죠? 그리고 나라에다 내는 세금까지 비용이죠. 맞습니까? 비용은 이렇게 네 가지. 그러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매출총, 얘는 그냥 계산의 결과인 거죠? 그쵸? 얘네들 4개. 그래서 4구분이라 그래요. 4구분. 4번 계산한다. 4번 계산한다. 기업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에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조금 지나면 9월달 7, 8, 9, 9월달이 지나고 나면 10월달의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와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전부 다 모든 회사는 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발표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거든요. 이 밑에는 영업의 수익이 많이 생기려면 삼성전자는 영업의 수익이 많겠죠. 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자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다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죠. 네. 꼭 모니터, TV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벌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작은 기업은 자금이 없으니까 돈으로 돈을 벌기가 힘든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공평한 게임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영업이익까지. 여기까지가 모든 회사가 그냥 공평하게 게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자금력에 따라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돈이 없는 회사는 돈을 많이 빌리니까 영업의 비용이 많겠죠. 돈이 많은 회사는 그걸 누구한테 빌려주니까 영업의 수익이 많아질 거고. 그냥 이렇게 개념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익은 둘밖에 없으니까 구분하실 필요 없고, 그쵸? 매출 아니면 다 영업의 수익이니까. 비용은 매출원가는 하나밖에 없고, 법인세 비용도 하나밖에 없고, 중요한 건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둘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둘 구분하실 때 저는 영업의 비용을 외워요. 그냥 외우세요. 영업의 비용은 뭐뭐뭐 있죠?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이 있어요. 요만큼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봐보면 다 손실 막 이렇게 끝나요. 아시겠죠? 네. 이자 비용,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돈 이자 나가는 거니까. 돈 빌린 거에 비해서. 기부금,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근데 대손상각비 배웠죠? 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련이에요. 대손상각비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런 게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이랑 대여금은 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죠. 네. 그렇죠? 우리 회사의 주된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 없이 돈을 못 받게 되면 걔는 영업의 비용인 거예요.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을 못 받게 되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걔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얘를 다 구분을 하면서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감을 잡으시라고. 여기서 감을 잘 잡아놔야 뒤에 가서 조금 편해지세요. 그래서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분류를 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 판단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얘를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개정 과목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뒤에 제일 끝에 손, 그러면 아 영업의 비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만큼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원래 회계 때 엄청 중요했었던 거. 회계 때 엄청 중요했었던 게 바로 매출원가죠. 그쵸?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많이 했었나요? 네. 그쵸? 다 외우셨나요?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기초상품의 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맞나요? 예. 매출원가는 T자를 그리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뺀다는 얘기는 양쪽의 합이 같다는 얘기죠? 네. 맞죠? 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얘를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판매 가능액은 기초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매입은 1년 동안 사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온 전체예요. 그게 판매 가능액. 그럼 거기에서 1년이 지나고 창고에서 남아있는 걸 빼면 그게 다 손님한테 나간 금액이 되겠죠. 그게 매출원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판매 가능액이 나와 있으면 그냥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만 빼버리시면 매출원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말 재고액하고 매출원가하고 이익하고 얘네들 셋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기말이 5,000원이 많아졌어요. 기말이 5,000원이 많아지면 매출원가는 5,000원이 줄어요. 어차피 얘 합은 같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매출원가가 5,000원이 줄잖아요. 그럼 매출 총 이익은 5,000원이 늘어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반대로 기말이 줄으면 매출원가는 늘어나고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이익은 커진다. 기말이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그냥 이게 그냥 세트예요. 재고자산 단원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이걸 또 알고 계산할 줄 아셔야지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선입선출법일 때, 후입선출법일 때,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가 하락할 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나만 그냥 잠깐만 예제를 하나 드리면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이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내 물건이 점점점 비싸진다는 얘기죠. 제가 사올 때마다 점점 비싸게 사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익이 커지려면 기말이 커지면 되죠.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이익이 커지려면 기말이 커지면 돼요.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그쵸? 그럼 기말이 커져야 되니까 뭐가 남아야 돼요? 1번, 2번, 3번 누가 남아야 돼요? 기말이 큰 게 얘 누가 커요? 3번이 크잖아요. 얘가 남으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말 재고에 얘가 남고 작은 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기말이 큰 게 남았으니까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요. 원가가 적어졌잖아요. 적은 거 둘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반대로 이익이 작아지려면 기말이 작아져야 되죠. 네. 이익이 작아지려면 기말이 작아져야지 돼. 얘가 남아야 돼요. 그쵸? 그럼 나간 놈이 큰 놈이 나갔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커진다. 큰 놈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줄어든다. 이런 게 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중일 때 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재고자산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안 써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갖다 적는 건데 여기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커요. 왜? 메인 매출이 계속 생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란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장부에다가 현금을 기준으로 적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하나만 현금주의예요. 우리 모든 재무제표는 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 하나만 현금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도 매출이라고 인식을 하죠. 현금주의는 외상으로 팔면 매출이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매출인 거예요.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라는 얘기는 현금의 흐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우리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왔냐? 그게 얼마냐? 쉽게 얘기하면 매출로 인해서 벌은 게 얼마냐? 그럼 매입하면서 돈을 쓴 게 얼마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투자활동은 자금 여유가 많으면 투자활동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투기활동을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자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빚 갚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혹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는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엄청 크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재무제표 모두 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회사는 메인 매출과 관련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렇게 자본 5가지로 분류했죠. 얘네들의 세부 항목의 1년간 변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아시겠죠? 자본의 변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주석은 뭐예요? 보충 설명이죠. 보충 설명.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에 대한 설명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의 분석 기본적인 게 다 끝나셨습니다.